정년 퇴임을 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최병철은 작은 연금으로 아내 김영숙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오랜 시간 아끼고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계획했지만 생각보다 물가는 올랐고 생활은 빠듯했죠. 그럼에도 최병철과 김영숙은 단 하나뿐인 아들 최준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준서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토요일 저녁 준서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깔끔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영숙은 아들의 방문이 반가워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승진이라도 한 거야? 최병철이 물었지만 준서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났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지민이랑. 순간 거실은 침묵에 빠졌고 이내 김영숙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철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알기론 준서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결혼 소식을 들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누구야? 어떻게 만났는데? 김영숙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준서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박지민과 1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해왔고 이제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새 출발을 하려면 신혼집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병철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아둔 노후 자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병철의 퇴직금 대부분은 이미 집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할게. 병철의 말에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 앞에서 걱정을 꺼내기가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서가 돌아간 후 병철과 영숙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우리 형편의 신혼집까지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내일 은행에 가봅시다. 대출이라도 알아보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병철은 연금으로는 대출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동네 마트에 파트타임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병철은 통장을 꺼내 남은 저축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며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부모가 자식 위해 사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병철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힘든 시간을 예감하면서도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상담원은 최병철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선생님, 연금 수입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영숙이 병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양원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예정이에요.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원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에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과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요양원까지 알아본 것은 병철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준서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요. 그동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도와줄 때가 된 거죠. 그날 저녁 준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집에 대해 물어보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병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곳은 강남 쪽이에요. 회사와 가깝고 지민이 부모님도 그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병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바람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준서야. 아버지가 최대한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 병철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옆에 앉았습니다. 강남이라니. 우리 형편에 무리예요. 그렇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음 날부터 병철과 영숙은 강남 일대의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들의 말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은 최소 6억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병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요양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강남과 인접한 지역의 한 아파트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영숙은 희망을 품고 그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5억 3천만 원에 내놓은 상태예요. 위치도 괜찮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영숙은 바로 병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로 집을 보러 갔고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준서에게도 연락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네요. 지민이랑 상의해 볼게요. 준서의 답변은 그리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병철과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준서는 지민과 함께 집을 보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버지. 교통도 편리하고요. 지민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아버님.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병철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적당한 신혼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철은 은행에 다시 방문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연금과 영숙의 새 일자리, 그리고 그들이 모아둔 저축을 합쳐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병철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집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집 명의는 저희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준서의 말에 병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출이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지금은 대출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대출 다 갚고 나면 그때 너희 이름으로 바꿔줄게. 준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수긍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희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물론이지. 너희 집이야. 계약서에 서명하는 병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억 3천만 원. 그의 모든 노후 자금과 앞으로의 수입이 이 집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병철과 영숙은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노후는 더욱 불확실해졌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돕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집 계약을 마친 후 한 달, 최병철과 김영숙은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지민이 사용할 집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일찍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후에는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신혼집에 들러 청소와 정리를 했죠. 병철도 매일 아침 영숙을 데려다주고 집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가구들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침대는 어떤 걸로 할까요? 준서가 퀸 사이즈를 원한다고 했는데. 영숙의 말에 병철은 가구점 전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의 가격표를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대출금 상환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고가의 가구까지 마련하려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괜찮은 걸로 해줘야지. 병철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세일 중인 물건들을 찾아봤습니다. 결국 적당한 가격의 침대와 소파, 식탁을 구입했습니다. 배송일은 이사 전날로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스타일인데. 주말에 집을 보러 온 지민은 조심스럽게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유럽풍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구입한 가구들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다음에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해 놓을게. 지민의 표정이 살짝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지출은 그들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민이 돌아간 후 영숙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병철은 아내의 피로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나이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행복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고생쯤이야. 이사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가전제품도 구입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그들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사 전날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배달되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부터 주방 용품까지 새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특별히 커튼을 손수 달았습니다. 둘이 함께 선택한 부드러운 베이지색 커튼은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처음 장만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병철의 말에 영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는. 병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희생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당일 준서와 지민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화환과 함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준서의 인사에 병철과 영숙은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새 집을 축하했습니다. 준서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에게 말하고. 병철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지민도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둘만 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과 영숙은 뿌듯함과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맺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들어 제 가정을 꾸렸네요. 영숙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겠어.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은 그들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숙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날에도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병철도 연금으로는 부족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준서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지민도 가끔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그런 아들 부부의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준서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숙이 먼저 전화해도 준서는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지민의 문자도 점점 형식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준서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영숙의 말에 병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준서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기뻐하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준서의 집에 도착한 병철과 영숙을 지민이 맞이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민의 모습이 영숙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이 참 아늑하게 꾸며졌네. 병철의 말에 준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인테리어를 많이 바꿨어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죠? 영숙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고른 베이지색 커튼은 사라지고 짙은 회색의 고급스러운 블라인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입했던 가구들도 상당수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북유럽풍 디자인의 가구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많이 바꿨구나. 비용이 꽤 들었겠네. 병철의 말에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 기본적으로 좋아서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었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골랐던 가구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지민의 부모님이 선물한 가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철도 비슷한 감정이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 음식 다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요리한 것이라고 했지만 식탁 한쪽에 놓인 음식 배달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중에 준서와 지민은 주로 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모임, 앞으로의 여행 계획 등. 병철과 영숙은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채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 집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첫 달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준서의 질문에 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80만 원 정도요. 관리비에 난방비까지 합쳐서요. 병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확인해 봐야겠구나. 너무 과하게 청구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 가구들 사느라고 조금 빠듯해서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아버지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준서의 말에 병철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매달 대출금 상환으로 빠듯했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달은 아버지가 낼게.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꼭 책임져야 한다.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꼭 낼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병철과 영숙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둘 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처음이라 적응하느라 그런 거겠죠. 영숙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준서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부탁한다는 문자만 가끔 왔을 뿐 안부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영숙은 기대에 부풀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추석에 우리 집에 오겠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할게. 하지만 준서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지민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철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사위 쪽 명절도 챙겨야 하니까. 다음에 오겠지.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준서와 지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민의 부모님 댁에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영숙이 전화하면 준서는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끊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뒤늦게 왔습니다. 여보, 준서가 너무 바뀌었어요. 영숙의 말에 병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대출 이자는 여전히 병철이 납부하고 있었고 관리비도 종종 부모가 내주곤 했습니다. 준서는 항상 다음 달부터는 자신이 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병철은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최근 2달간 이자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서에게 물어보니 돈이 필요해서 썼다며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병철은 마지막 저축까지 꺼내 밀린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도 이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 대출금은 꼭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병철의 진지한 부탁에 준서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대출금은 납부되지 않았고 병철은 다시 자신이 상환해야 했습니다. 영숙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무리했던 몸은 이제 종종 아팠고 병원비까지 지출되면서 가게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요양원 일은 그만둬요.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병철의 권유에 영숙은 마지못해 요양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병철은 혼자 신혼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아들을 보고 싶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군가 문을 열었다 바로 닫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병철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철이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준서의 반응에 병철은 당황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여러 명이 있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님 있었니? 네, 친구들이랑 모임 있었어요. 지금은 다 갔어요. 병철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준서는 바쁘다며 빨리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철은 몇 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냉담한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것이 그 대가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병철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병철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 집에 갔다 왔어. 아이고,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갔어요? 준서가 반겼어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해했어. 친구들이랑 모임 있었다면서.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도 최근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는 날이 많았죠. 명절에는 항상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고 부모님 생신에도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오히려 너무 많이 해준 게 문제인지도 모르지.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다 털어 신혼집을 마련했고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영숙은 2개의 일을 하다 건강을 잃었고 병철도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병철도 동의했습니다.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에도 아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이 그들의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준서가 3달째 이자를 내지 않았고 이제 원금 상환 요구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철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오후 병철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했던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개인은 병철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요. 아들에게 마련해준 그 집 말입니다.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써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집에 돌아와 영숙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에게 준 집을 빼앗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서에게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 하지만 준서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이제는 우리 삶을 생각할 때야.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했지만
준서는 바쁘다며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문자로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을 파신다니요? 준서야, 그 집은 법적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가 살게 해준 것뿐이야. 하지만 저희 신혼집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병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니? 엄마는 건강을 잃었고 우리는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어. 그런데 너는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대출금도 내지 않았잖아.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요. 앞으로는 꼭 제가 대출금 내고 자주 연락할게요. 제발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병철은 흔들렸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그를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서야, 이미 결정했어.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을 거야. 남은 돈으로 우리 노후를 준비할 거고.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도 이제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병철은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방문한 그는 평소와 달리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병철은 단호했습니다. 준서야,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지금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우리도 처음부터 다 가진 게 아니었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마련한 거야. 준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갔고 병철과 영숙은 신혼집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 예상보다 높은 가격의 매각이 성사되었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영숙의 제안에 병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이를 키우느라, 일하느라 자신들의 삶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둘은 여행사를 찾아 유럽 여행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영숙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고 병철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모두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여행사의 책자를 넘기며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철도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신혼집 매각 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니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녀오고 그 후에도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일 일정으로 해볼까요? 오랜만에 여행인데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철의 제안에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그들을 위한 맞춤 일정을 짜주었고 한 달 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자 준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정말 파신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매각 완료됐어.
대출금도 다 갚았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한 달 후면 나가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도 이제 충분히 돈을 벌고 있잖아. 준서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고요. 병철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냐고 묻고 싶구나. 집을 마련해주고 가구와 가전도 다 준비해줬는데 너는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 명절에도 안 오고 대출금도 내가 내겠다더니 결국 우리가 다 갚았잖아. 준서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준서야,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거든.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서자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서였어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 때문에 화가 났더라고.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서운하게 행동했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병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준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대가가 이런 식이었어요. 이젠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 않나요?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병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준서는 몇 차례 더 연락해 왔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철과 영숙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행 준비에 집중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출발 일주일 전 병철과 영숙은 여행용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이라 두 사람 모두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 옷 괜찮을까요? 유럽은 이맘때 어떤 날씨일까요? 영숙의 물음에 병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가이드북에 의하면 우리가 갈 때는 날씨가 좋을 거래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최근 여러 번 전화로 대화했지만 직접 찾아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병철이 준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병철과 영숙은 말없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뉘우쳐도 늦었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식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병철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준서야,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야. 너무 많은 걸 희생했거든. 알아요, 아버지.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제가 내지 않았던 대출 이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어서요. 병철은 봉투를 보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야, 준서야. 우리가 원했던 건 내 진심이었어. 알아요, 아버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대신 세 사람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준서는 가끔 부모님의 여행 계획에 대해 물었고 병철과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이 기다릴 테니까. 문 앞에서 준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준서가 떠난 후 병철과 영숙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병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에요. 준서도 이제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희생은 이제 끝났고 그들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행 준비나 마저 하자고요. 병철의 말에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병철과 영숙도 가방을 끌며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숙은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여권 잘 가지고 있죠? 비행기 티켓은요? 병철은 웃으며 가방 안쪽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다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어 두 사람은 공항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철은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마지막 해외여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서가 중학생이었을 때 짧게 다녀온 태국 여행이 전부였을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야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네요. 영숙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서의 교육, 준서의 취업, 준서의 결혼.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병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자 준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공항이야. 이제 곧 비행기 탈 거야.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꼭 뵙고 싶어서요. 병철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우리는 출국장 앞 카페에 있을게. 20분 후 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출발 전에 이것 드리고 싶었어요. 준서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예쁜 손목시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시간 확인하기 좋으라고.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철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행 비용에 보태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지만. 병철은 봉투를 받지 않고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준서야. 우리가 원했던 건 내 진심이었어. 준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것도 염치 없지만.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상처받았을 뿐이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병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준서야. 다만 이제는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지. 준서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이제 제 삶에 책임을 질게요.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을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병철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도 함께 일어나 부모님을 출국장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돌아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병철도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다녀와서 만나자.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병철과 영숙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숙은 준서가 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한 것이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요? 병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어요. 준서도 이제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그 덕분에 준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도 컸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두 사람은 호텔에 짐을 풀고 콜로세움으로 향했습니다. 그토록 책과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역사적인 건축물 앞에 실제로 서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2000년도 더 된 건물이라니. 병철의 감탄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콜로세움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에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식사였습니다. 영숙은 행복한 표정으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병철도 잔을 들어 영숙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탈리아에서의 나흘은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바티칸 시국, 베네치아, 피렌체, 모든 곳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병철은 오랜만에 영숙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카메라 속 영숙은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뭐 하면서 살까요? 호텔방에 누워 영숙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나는 항상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대접하고.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요리를 담당할게요. 간단한 브런치 메뉴 같은 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21일간의 유럽 여행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병철과 영숙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성당의 웅장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여행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병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베네치아 곤돌라를 탔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영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마치 우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철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혼집 매각 후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병철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영숙은 간단한 브런치 메뉴를 준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동네 어디가 좋을까요? 역 근처가 좋을까? 아니면 주택가가 좋을까? 주택가가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아기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 어떨까요? 영숙의 아이디어에 병철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두 사람은 카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낯익은 얼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은 어땠어요? 준서는 부모님의 짐을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병철과 영숙은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준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시겠어요? 지민이가 저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의 피로도 있었고 아직 준서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올해는 못 있을 것 같구나. 피곤하기도 하고. 준서의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병철과 영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접 준비한 거예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지민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다던 며느리가 이제는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서와 지민은 진심으로 부모님의 여행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 자신의 근황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집을 옮겼어요. 지민이 부모님 댁 근처로요. 훨씬 작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세로 들어갔어요. 준서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게 너희 형편에 맞는 선택이었을 거야.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 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일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도 시작했어요. 조금씩 수입이 늘고 있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병철과 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2달 됐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고 이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지민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병철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숙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철과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준서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새 손주도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카페 위치는 정했어요? 영숙의 물음에 병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군데 생각해둔 곳이 있어요. 내일 같이 가볼까요? 다음 날부터 2사람은 카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메뉴를 구성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의 작은 카페 새로운 시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준서와 지민도 찾아왔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지민도 요리에 관심이 많아진 며느리답게 영숙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카페는 예상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병철은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고 영숙은 직접 만든 디저트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말에는 준서 부부가 종종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병철과 영숙은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진통을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영숙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병철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첫 아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병철과 영숙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작은 손주를 바라보며 2사람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세봄이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병철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손주도 생겼으며 그들 자신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행복해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병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이 물든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작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희생은 결국 그들 자신의 삶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카페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며 병철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영숙의 말에 병철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